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실 텐데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들으시고 할 땐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평소하고 좀 다르게 전현직 서울대학 교수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박재현 선생님은 뭐 지난 2년 전부터인가요? 지금 퇴근하세요. 우리 저의 아주 한참 선배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저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아주 많이 맡으셨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노정희 교수 한번 일어나실래요? 노정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계셨었는데 성이 노시다 그냥 어릴 때부터 노 교수신. 네. 저 서울대학교 생기고 최초의 처장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연구처장 하셨고 황우석 교수 사건 있을 때 일을 아주 깔끔히 처리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정영덕 교수님 한번 미안합니다. 일어나시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저 얼마 전까지 금강대학 총장 하시고 지금 그만두셨 명예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시고 물론 또 저희 뒤늦게 김영식 교수 여기 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가끔 오시지만 그리고 오늘 한국 경제 발전한다니까는 저 발전에 관한 논의를 한다니까 저 김세직 교수가 오셨는데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그럼 단가 또 안 계신가요? 또 안 계신가요? 우리 저 화준경 교수는 저 서울대학교 경제과 나오시고 지금은 한양대학 교수신데 경제 성장 이론으로 브라운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저 한국금융연구원도 있으시다가 지금은 한양대학 계십니다. 이 방면에 뭐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계셨던 것 같은데 금방 이게 안 되네. 오랜만에 오늘 오신 저 김종욱 대표 한번 일어나시죠. 싱가포르에서 저 자원 트레이딩 하시는 대표십니다. 그리고 저 오늘 일시 귀국 중에 우리 모임 있다고 특별히 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신데 제주대학 명예 교수신 강지영 교수가 오셨습니다. 제일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됐나? 이따 또 소개하죠. 뭐 모자라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하재경 교수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하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동반성장 포럼에 2013년에서 이제 2014년에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했고 지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한국 경제도 많이 변했고 세계 경제도 많이 변했는데 이 동반 성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 100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대전환기,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한국 경제의 이제 올해 모습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많이 좌우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결국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반 성장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빨리 가려고 해도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할 내용들이 이제 변화하는 세계 경제, 그 다음에 2023년 한국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동반 성장의 미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변화하는 세계 경제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사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고 현상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겪었죠. 근데 우리가 재작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경제 연구 기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을 했습니다. 그때 KDI에서는 2022년 인플레이션이 1.7%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한국은행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2.1%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5.1%가 됐죠. 그러니까 당장 몇 달 앞도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었고요. 가장 큰 뭐랄까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고물가라는 거였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것이 뭐 이제 코로나 19에서 회복되면서 이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뭐 이제 일반적인 설명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공급 충격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고금리에 또 고통을 겪게 됐다. 뭐 이런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노벨상 탄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이제 생각들이 다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20년 이상 지속됐던 대안정기가 다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물가 저금리 또는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로 다시 간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게 이제 secular stagn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론이 1930년대 미국에서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빈 한센이라는 경제학자가 미국이 이제 당시에도 저출산이 있었거든요. 저출산이 되면서 이제 저물가 저금리의 이제 함정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죠. 그런 비슷한 예측을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 이때는 이제 레리 서머스가 secular stagnation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전면적으로 화두로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폴 크루그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저물가 저금리로 다시 간다. 지금은 일시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스펜스나 이제 찰스 구타스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 인플레이션, secular 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 이제 뭐 한 번에 인플레이션 웨이브가 지나긴 했지만 앞으로 이 옛날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높은 수준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비니 같은 사람은 그레이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 이분은 이제 조금 굉장히 비관적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나온 얘기는 경제가 또 좋아진다. 계속 고물가이긴 하지만 경기도 좋은 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장기적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인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이런 또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학자들 사이에도 굉장히 의견이 이제 정반대로 갈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확실한 거는 지금이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래서 1년 후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다라는 것이고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에 이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일단 좀 굉장히 거시적으로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기술에 대한 어떤 패권, 이 기술 패권이라는 게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기술 패권이 불안정하면 정치 패권도 불안정합니다. 정치 패권이 불안정해지면 세계화가 후퇴가 됩니다.
그 세계화가 후퇴가 되면 또 다른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기술 패권과 정치 패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지표를 이제 주로 봐야 되냐면 일단 GDP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 GDP라는 게 어떤 그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이제 총 부가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GDP의 이 국가별 이렇게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중국이 미국의 한 70% 가까이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GDP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물리학에서 질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태양의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구가 이 태양을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달의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작거든요. 달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미국만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달이 만약에 질량이 더 크면 지구가 달을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GDP가 큰 나라들의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이제 현실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GDP가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일본이 미국의 70%까지 따라갔다가 이렇게 주저앉게 됐죠. 지금 이제 그 중국이 한 70%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태양이 두 개가 되는 것처럼 이런 좀 약간 불안정한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하나 또 다른 지표로 보시면 이게 이제 기술 패권, 그러니까 이제 기술 격차라는 건데요. 이게 좀 깨져나왔는데 이 기술 격차라는 거를 보시면 이 중국이 2018년에는 미국의 한 76%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는 미국의 80%까지 쫓아온 것이죠.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2018년에 중국보다 0.9가 높았죠. 76.9였는데 2020년에는 80.1, 0.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의 격차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GDP의 격차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패권의 안정성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패권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기술 중에서도 AI나 5G, 그러니까 뭐 초고속 인터넷 이런 쪽은 거의 뭐 미국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아이템 중에 하나가 AI, 이제 5G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가지고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이제 비전이고요.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또 좀 뭐랄까요, 이 중국을 배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게 세계화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계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됐던 건데 이게 그 2001년인가요? 이때 이제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세계화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고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주면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치 체제도 민주주의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체제가 이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어떤 뭐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또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판을 깔아주니까 남 좋은 일만 이제 시켜주게 됐다.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걸 왜 하냐? 그러면 판을 안 깐다. 다시 접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화의 흐름이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이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이 사실 그 전에 이제 WTO의 중국이 가입을 하면서 2001년, 2002년 이때부터 중국이 엄청나게 달러를 이제 끌어모으게 되고 그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다 다시 토스를 하는 것이죠. 미국 국채를 막 사고 그럼 미국에는 돈이 넘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기하고 서프라임 위기 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도 이제 리밸런싱 해가지고
이 불균형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 세계화를 조금씩 후퇴를 시키다가 이제 트럼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후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화의 흐름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후퇴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우리로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불리한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세계화를 올라타가지고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졌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 커지면서 이 세계화도 이제 후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세계화라는 것이 또 이제 금융화랑 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돈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금융 상품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금융화라는 걸 하면서 돈이 막 돈을 버는데, 그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어떤 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뭉쳐서 생기다 보면은 양극화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이제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화나 이 금융화라는 것이 어떤 기술 패권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제 계속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이나 소득의 양극화라는 측면에서도 이 계속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양극화의 정도를 보시면 100년 전하고 비슷합니다. 1920년대에 굉장히 양극화가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100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이제 세계화의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들이 저출산의 문제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 실업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을 한 게 제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이런 모습이 뭐 길게 보면 뭐 1870년대, 뭐 좀 짧게 보면 1910년대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1910년대부터 이 불안하던 것이 1945년에 가서야 이제 미국의 패권 뭐 하에서 좀 안정화가 됐다는 것이고, 3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이죠. 30년. 그죠? 근데 지금도 뭔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불균형이나 뭐 양극화나 뭐 이런 뭐 세계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패권의 안정성이 언제 이게 그 뭐 가능할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좀 큰 편인데 지난 몇 년간의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재분배를 해서 이 시장 소득의 불평등은 개선을 못했지만은 이제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은 조금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산의 불평등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었고요.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의 이런 불균형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인구 구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에 이게 굉장히 집약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그 서구에서도 이 청년층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리하겠죠. 자산이 없으면 뭐또 뿔릴 뭐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층이 불리하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뭐 월세 세대, 렌트 제너레이션, 우리는 집 살 수가 없다, 이제 집 못 산다, 신농노 계급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청년들이 집 사기가 어려워서 결혼을 못한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요. 그게 뭐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나왔고,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 청년들이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 독립을 하는데 최근에는 독립을 못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결혼해서도 얹혀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한국 같으면 결혼해서 얹혀 사는 것보다 결혼 안 하고 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 부담이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청년들한테 집값이 비싸니까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금리도 이제 오르고 굉장히 어렵고 미국에서도 이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심해졌고요. 일자리나 뭐 부동산 뭐 여러 자원 배분 측면에서 다 세대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저출산이 심해지고 또 이런 인구 구조 왜곡이 또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좀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의 이 15, 64세 인구 비중하고 1인당 GDP를 이제 그려본 건데요. 이제 JPN이라고 써 있는 게 일본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 인구 구조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게 안 올라갑니다. 예, 1인당 GDP가 못 올라가는 것이죠. 인구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면 이게 많이 못 올라간다는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인구 감소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 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확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한자녀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이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030년대쯤 되면 중국 GDP가 미국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피크 차이나라는 말을 쓰죠. 피크 차이나. 차이나는 이미 피크 쳤다. 이제 얘는 쇠퇴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인구가 이렇게 점점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제 노인들 많아지고요. 그럼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피크 차이나가 사실은 더 리스키한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더 약해지기 전에 대만을 통일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전환점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세계 경제의 지금 대전환기, 이제 변곡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라는 건데 요약을 하면은 주요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그러니까 AI 같은 기술 패권 경쟁이 정치 패권 경쟁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세계화의 후퇴로 연결이 되고요. 세계화가 후퇴가 되니까 공급망이 불안해질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하고 많이 이제 서구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따로 가는 식으로 뭐 디커플링이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과거의 대안정기의 이 환경이 이 조건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reat Moderation이라는 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물가도 안정되는 굉장히 좋은 상태 이게 이제 Great Moderation인데 이 Great Moderation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1990년대가 이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다음에 이제 미국 일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 질서가 안정이 되면서 이 중국하고 그다음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여기서 노동력이 이제 세계 시장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노동 공급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플러스에. 그래서 저렴한 노동력이 막 나와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물건값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그 저물가 환경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망이 단절이 되면 그 저렴한 노동력이 이제 공급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면에서도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중국이 고령화되고 동유럽이 고령화되면 옛날같이 이렇게 저렴한 노동이 많이 공급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물가 환경이 종식이 되고 그것이 이제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역의 공급 충격, 안 좋은 공급 충격이 일어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든가 미중 갈등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그 세계 경제의 불안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안정기의 조건들이 많이 사라졌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프렌드 쇼어링 해가지고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그 프렌드 쇼어링, 그러니까 이제 프렌드끼리 공급망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공급망 재편이 이제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신기후 체제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죠. 이제 탈탄소로 가자, 탄소 중립 사회로 가자. 그러면은 이게 또 그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싼 화석 연료를 많이 써가지고 저렴하게 제품을 만드는 게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탄소 국경세 같은 거를 이제 저 유럽에서 부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것도 이제 무역 장벽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후발국,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견제하는 장치다라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후퇴, 그다음에 그 물가 안정 어떤 그 체제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정책 기조가 여기에 잘 적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성장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화, 한국의 성장 방식이라는 게 지난 한 10년, 20년을 보면 중국의 성장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화와 또 중국의 부상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세계화가 후퇴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 이제 공급망이 좀 분리되고 하면은 이 과거의 성장 방식이 잘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새로운 성장 방식을 찾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이제 동반 성장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그 주요국의 거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Great Policy Reversal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그 거대한 정책 역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한 1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을 보면 경제 정책이라는 게 재정을 안 쓰고 돈을 풀어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긴축 재정과 완화적 통화 정책 이게 이제 거시 정책의 주된 기조였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돈은 오히려 이제 줄이고요. 그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정부들이 나서가지고 더 돈을 쓰고 있다. 그래서 완화적 재정 정책과 통화 긴축.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지 잘 보시면 정부가 뭔가 공급을 하겠다.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 공급도 하고 뭐도 하겠다. 그래서 공급 측의 애로를 해소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돈 쓰면 인플레이션 되지 않냐? 그러면 부자 증세를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뭐 재정 적자를 뭐 GDP 5% 수준으로 유지할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적극 재정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유럽 연합에서도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 유로의 이름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 연대성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뭐 가스 업체를 국유화하고 뭐 에너지 보조금 같은 걸 주고 재정 조치 같은 거는 뭐 여러 가지를 우회하고 프랑스에서도 무슨 이제 전기 회사 같은 걸 국유화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에너지 가격 캡을 씌운다든가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뭐 가구당 45만 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세금을 더 걷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 한세를 도입을 하자. 그러니까 최저 이만큼은 내야 된다. 그래서 조세 회피처럼 막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유럽은 횡재세라는 걸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증세나 이 정부 역할 중시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그래서 거시 정책을 돈을 풀어서 했는데 이제 재정을 많이 쓴다라는 면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그 뭐 글로벌한 정책 변화냐, 기조 변화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지금 코로나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이걸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간단한 변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세계 경제를 이제 지배했지 않습니까? 뭐 근데 지금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사실 지금 많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때의 이 정책은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프라이빗타이즈드 케인지아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케인지안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이제 뭐 당국의 그 개입이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프라이빗타이즈 됐다는 것이죠. 민영화된 어떤 케인즈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정부가 재정을 쓰지 말고 그냥 돈만 풀어서 개입을 하자. 그래서 통화 정책 중심으로 고시 정책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했던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돈은 중앙은행이 풀어서 이렇게 정책을 하자. 뭐 이런 이제 그런데 이게 신자유주의의 하나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러면서 금융화라는 걸 하죠. 모든 걸 다 금융자산으로 만들어서 사고 팔아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들의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요. 이것이 그 정통 케인지안 정책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걸 이제 뉴 올드 케인지아니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드 케인지안이 이제 새로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통 케인지안 정책, 재정을 이제 중시하는 뭐 이런 정책으로 바뀐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화나 신자유주의로 회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풀어서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지 머니 갖고 할 수가 없다. 이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를 여러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기업 생태계 역동성이 저하되고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진다. 뭐냐면 계속 돈을 뭐 제로금리로 빌려주니까 망할 기업이 안 망하고 이제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못하고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망가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당면 과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패권 경쟁 뭐 이런 건데 이거를 금융만 갖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로 회귀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옐런 재무장관의 이 정책 기조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옐런의 정책이 뭐냐면 고압 경제라고 부릅니다.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는 건데요. 이게 압력밥솥에 막 불을 떼 가지고 밥을 짓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하면 수요를 창출을 하는데 이거를 재정으로 창출을 하면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한다는 거는 사람들 손에다가 직접 정부가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수요가 바로 창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과 재정의 큰 차이가 뭐냐면 금융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줘 가지고 수요를 창출하는 거고 재정이라는 거는 돈을 그냥 줘서 창출하는 거거든요. 돈을 그냥 주면 바로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이거 하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용인하자. 그리고 금리 좀 오르는 것도 용인하자. 압력밥솥에 불 때는 내 터지면 위험하니까 뭐 김 빼는 거뭐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김을 빼는 거 이런 거는 뭐 괜찮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 금리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률하고 명목 금리 요 차이가 실질 금리잖아요. 이 실질 금리라는 거는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경제가 굴러가게 하자. 그러니까 뭐 유동성 함정 같은 데 빠지지 말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순환 되게 하자. 그래서 뭐 지금 그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니까 그럼 고압 경제 포기하고 불을 끄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공급 측을 또 늘려주자. 여태까지는 수요를 늘리는 재정을 폈는데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재정 정책을 펴자. 그게 이제 현대 공급 측 경제학입니다. 이 Modern Supply Side Economics인데 이거를 이제 그 작년에 이 옐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브랜드는 현대 공급 측 경제학이다. 이렇게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겠다. 근데 이게 왜 현대라는 말을 붙였냐면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에서도 공급을 중시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감세랑 규제 완화를 가지고 이제 주로 공급을 늘렸는데 이제 감세랑 규제 완화 이게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 공급도 늘려주고 교육이나 연구 개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적극 이제 투자를 해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적극적 어떤 재정이라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니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4%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내에 보지 못한 이제 낮은 실업률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제 가져오는데 어저께인가요? 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하는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인프라를 다 미국제로 넣겠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아니고 미국제로 다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뭔가 수요를 창출하면서 공급 능력도 확대하고 이런 정부의 어떤 역할 강화 이런 걸 계속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올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추이입니다. 이게 잡혀야 이제 한국도 약 한숨을 돌리는데요. 이게 안 잡히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되면은 미국이 고금리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를 지속을 하고 그러면 디레버리징이 되는 것이죠. 그럼 빚 낸 것들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요. 이 빚 낸 걸 갚는 거 이게 이제 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그 디레버리징을 계속하면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게 이제 곤란해지고요. 부채를 축소를 이제 해야 되고 이 부채 축소 과정에서 부채 후유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걸 데트 오버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 겪는 게 숙취잖아요. 이걸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여태까지 가계 부채 가지고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빚내 가지고 많이 이제 민간 부분에서 그 성장을 했었는데 이걸 갚아야 됩니다. 이제 이 고금리가 계속되면 갚아야 되고 이걸 갚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흑자라도 소비나 투자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데트 오버행인데요. 만약에 미국 금리 수준이 이제 5% 이상이 되고 그것이 1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고 한국 경제가 그동안 이제 가계 부채를 많이 늘려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5% 수준에서 이렇게 오래 지속된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그 IMF 외환위기 맞기 이전에 그 이전에 미국이 1990년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금리가 5%를 넘으면서 그게 1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빚내 가지고 성장했던 아시아 나라들이나 많은 나라들이 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5% 이상에서 이렇게 갔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죠. 그때도 뭐 서프라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거품 붕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런 이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의 예상을 많이 지금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연방 준비제도에서는 앞으로 5%뭐 이 정도로 계속 간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에서는 올해 하반기 되면 금리 내릴 거다.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다 이제 모든 계획을 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하반기 금리 내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네,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또 정책을 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시중은행 금리는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해 하반기면은 그래도 금리 부담이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지금 모든 이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요번 주부터 이제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이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랐거든요. 몇십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이제 연착륙이 된다 이런 예상이 이제 지배적이었었는데 연착륙으로 가서 이렇게 금리도 좀 내려간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연착륙이 아니라 무착륙이 되겠다. 무착륙. 그러니까 착륙 안 한다. 노 랜딩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거 세 개 다 아니고 그냥 노 랜딩이다. 계속 간다. 뭐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별로 못했던 이런 시나리오고요. 그게 이번 주부터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주가도 좀 빠지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미국이 노 랜딩으로 간다. 그거는 뭐 미국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죠. 실업률도 낮게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그냥 수준에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옐런 장관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좋은 시나리오가 한국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빚을 내 가지고 많이 했던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또 한 번에 큰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이제 문제고요. 이게 올해의 이 경기나 여러 가지 이 변수를 예측하는데 이게 제일 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정화될 것이냐 하나의 웨이브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크게 이제 이게 한번 물결이 왔는데 이제 그거는 지났는데 또 웨이브가 올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수준에서 이제 안정이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큰 어떤 의견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큰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웨이브가 왔다가 좀 더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도 크게 보면 하나의 큰 트랜지션이다. 그래서 결국은 저물가 저금리로 다시 간다. 이게 이제 그 크루그만의 얘기고 이게 지금 한번 이게 지났지만 앞으로도 지속된다. 이거가 이제 그 스펜스나 그 구타트 이런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를 것이냐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렵다. 옛날처럼 완전 저물가에 초저금리에 막 이런 상황 이런 걸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공급망이나 성장 방식 여러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미래에 대한 두 주장을 이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루그만은 구조적 장기 침체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적 장기 침체론은 기본적으로 투자 수요가 정체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투자 수요가 정체되는 제일 큰 요인으로 꼽는 게 인구 구조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게 투자와 저축 사이의 균형인데요. 이 노인들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면 노인들의 저축은 늘어나는 거죠.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은 많은데 그걸 빌릴 청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없다.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없어가지고 경제가 계속 정체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술 혁신 정체. 그러니까 투자 수요라는 게 또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지 이제 계속 투자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정체가 되면 투자 수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이랬는데 코로나 이후라고 해서 인구 구조나 기술 혁신 이런 측면에서 갑자기 크게 바뀌겠냐. 결국 원래대로 다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그 크루그만의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은 그냥 하나의 큰 큰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이클 스펜스가 얘기하는 구조적 장기 인플레이션론은 뭐냐면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화 요소, 신흥국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유럽이 저비용 생산 요소를 막 무제한 공급하는 이런 게 안 된다. 저물가를 얘네들이 수출을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신흥국 인구,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중산층에 편입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막그 자동차도 막 몰고 다니면서 이제 막 석유도 쓰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여기서도 인구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가 되는데 그만큼 수요 감소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오래 살면서 수요를 창출하는데 노인들의 수요가 뭐냐면 돌봄 수요 이런 겁니다. 이제 돌봄이라는 거는 자동화로 뭐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 같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프렌드 쇼어링 이런 것도 그 비용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고비용 경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는 거 이것도 이제 어떤 고물가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과점이 심화되면 물가가 높을 때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가격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도 이제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클린 에너지 전환 이런 것도 이제 정부의 엄청난 그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증가하는 요인이고, 그다음에 뭐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이게 줄 것인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혁신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이 또 물가 상승 요인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그럴듯하냐 이거를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기준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인구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인구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재밌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뭐 크루그만이 얘기하는 구조적 장기 침체론 뭐 이런 쪽에 이제 가까운 이런 모습인데 미국은요 이게 재밌는 게 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다. 지금 미국의 일자리 늘어나는 게 뭐 굉장히 뭐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베이비 부모들이 1970년대에 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베이비 부모들이 언제 태어났냐면 1945년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970년대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때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 갖고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인구 구조라는 것이 경제 여러 측면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올 때 이런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커지기 쉽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제 과거와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은 이렇게 좀 튀어나온 세대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미국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따라가려다 보면은 막 다리가 찢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하고 금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낮은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목 금리는 올랐는데 실질 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이 작년에 이제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면 디레버리징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빚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물가가 2배로 올라가 버리면 이 1,000만 원의 가치가 반으로 줄잖아요. 그럼 빚진 사람은 이득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돈 빌려준 사람은 보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빚진 사람은 이자를 더 내서 이 원금 가치 떨어지는 것을 보전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는 마치 빚을 미리 갚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서 막 돈을 더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원금의 가치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더 이자 형태로 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옛날에는 빚을 천천히 갚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디레버리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레버리징의 부담이 이제 일어나고, 이때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제일 큰 문제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빚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빚진 사람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갚으려면 뭔가 현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찰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유동성 문제가 작년 가을에 나타났던 그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까지 나타났던 그 금융시장의 불안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뭐 사업장도 현찰이 없어가지고 금리를 막 더 줘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그 한국 경제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경상수지와 항공수지, 그러니까 무역이죠, 무역, 그죠? 이거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로 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글로벌이 아니죠. 그 1997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던 시대가 있었는데, 뭐 그거 한번 겪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흑자를 많이 봤었는데요. 이 흑자에는 사실은 중국의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흑자를 많이 냈죠. 우리가 일본에는 적자, 중국에는 흑자, 뭐 이런 이제 구조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도 흑자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일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공급망의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치고 올라가기가 이게 쉬울 것인가?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뭐 하반기쯤에 중국이 뭐 잘 성장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뭐 반도체 경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돼서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처럼 금리를 안 올리고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들어와 주면 뭐 원화 가치라는 게 이게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근데 이 달러가 이게 나가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면 금리 안 올리고는 못 버티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또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어떤 구조적인 이런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하반기쯤에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면서 이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그래서 상저하고 해서 이제 하반기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여기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우리가 중국에다가 적자를 낼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이게 작년 5월인가 이때부터 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유동성 문제, 이게 이제 불거졌던 게 이제 9월 28일인가 그때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 뭐 지급 뭐 보증 철회인가요? 뭐 그때부터 이제 됐었는데, 이게 지금은 좀 이제 내려왔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때도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무역 수지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디레버리징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뭐 유동성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이게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만약에 계속 안 좋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또 노 랜딩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면은 언제 이게 또 올라갈지 모른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쪽을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 이 실업률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습니다. 2%인데 미국이 3.4에서 뭐 수십 년 만에 거의 2차 대전 이후 최저를 기록을 했는데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용률은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되니까 이제 재밌는 게 실질 임금이 떨어집니다. 임금이 그만큼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대면 쪽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많이 했는데 대면 서비스로 또 이제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 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실업률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제 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은 거죠. 안 좋은 일자리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낮은 안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시장은 이제 개선이 되고 이것이 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국내 경제에서도 이런 요인이 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증가를 보시면 최근에는 이 5%보다 떨어지죠. 이게 증가율이. 그 얘기는 실질 소득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5%였는데 이 소득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지금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요게 올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작년 초에는 이게 되게 높았어요. 이게 갑자기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일손이 없으니까 뭐 소득이 많이 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경기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지금 난방비도 오르고 막 하니까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소비가 이제 위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수출이 안 좋은 거를 소비가 메꿔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수출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고 소비는 이것도 좀 소득이 잘 안 받쳐줘서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 높게 가져갈 가능성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그뭐 물가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동반 성장의 이제 미래라는 이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한국이 과거에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이걸 탈출하는 어떤 그래도 메커니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국이 위기를 탈출할 때 뭘 했냐면은 중국을 이렇게 업고 수출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고환율 정책도 하고 나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하면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탈출을 빨리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너네 뭐 반칙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중국을 타고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고 환율을 막 올린다고 해서 수출이 막 늘어나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뭔가 성장 방식도 바꿔야 되고 많은 걸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동반 성장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그 발전을 이제 크게 보면 19세기는 물적 자본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또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큰 어떤 흐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1세기는 이제 지식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100년 만에 큰 전환기가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과 기술을 잘 다뤄야 되고 전환을 잘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과거와는 다른 시대가 되는데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이 이제 동반 성장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지식과 기술이 이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과 달리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적
자본이라는 거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embodied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그 소유자가 죽으면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적 소유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떡볶이를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를 알고 있다. 그 나의 비법으로 내가 알고 있다. 내 머릿속에만 있다. 그럼 나의 인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좋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면 그 순간 공공재가 됩니다. 이 떡볶이는 누구나 똑같이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남이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쉐어가 되는 거고요.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이라는 거는 disembodied knowledge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떠난 지식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장 동력으로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식과 기술이 공공재인데 공공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이 막 되게 하려면 여기에 우리가 사적 소유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게 이제 특허라는 거죠. 특허를 통해서 사적 소유권을 부여해서 그게 이제 생산이 되면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기술 혁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완벽하게 다 우리가 소유권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암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허로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쉐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그 동반 성장이라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쉐어할 게 많으면 동반 성장의 여건도 이제 강화가 되는 건데 또 그게 잘 되려면 동반 성장이라는 어떤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전환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지금 전환 산업 전환인데요. 산업 전환의 핵심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이 전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정의롭지 않다면, 즉 패자한테는 기회가 없고 승자가 독식을 한다. 그러면 이 패자들이 결사반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혁신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반 성장이 가능해야만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전환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죠. 여러 가지 뭐 기술 디지털 전환이 있고요. 탈탄소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반 성장 체제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피해보고 딴 사람이 이익을 본다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 동반 성장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원에서 이 기술이라는 게 바뀔 때 이제 교육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기술 이걸 이제 그 골딘과 카츠라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게 기술과 교육의 경쟁이라는 그 경주라는 말을 하죠.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인데 기술이 막 앞서 나가는데 교육이 못 따라가면 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사람이 소수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막 따라가서 많은 사람이 기술을 익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느냐 안 심화되느냐 이거는 기술과 교육의 이 경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과 교육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동반 성장이라는 게 여태까지는 이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분배 정의를 확립하고 윈윈을 통해서 더 나은 균형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그 조금 이제 그 소극적인 그런 이제 뉘앙스로 우리가 많이 이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걸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된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암묵적으로. 근데 지금은 같이 가야 빨리 갑니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같이 안 가면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체제 함정에 빠져서 못 갑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뭐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하고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성장 전략으로서 동반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 이 저성장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옛날에 어떤 시스템에 이제 좀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민간 주도냐 정부 주도냐 이런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이걸 이제 탈피하는 이걸 해야 되는데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걸 모두 포괄하는 게 동반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뭐 investment based growth고 이게 뭐 innovation based growth라는 건데 성장 경로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장 경로로 가면 이렇게 이 위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점에서 이 전략을 바꿔서 갈아타줘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갈아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지식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이노베이션 베이스인데요. 요걸로 갈아타야 된다. 저는 이게 이제 또 동반 성장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진하려면 우리가 동반 성장이라는 걸 추진하려면 민간과 정부 그리고 시민 사회가 삼각형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필립 아기용이라는 이제 성장론의 굉장히 대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황금의 삼각형 이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국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 규율이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 규율이 있죠.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한 규율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뤄야 되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또 시빌 소사이어티라는 거고요. 이거는 자율 규제를 이제 또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가 없으면 이 국가와 시장이 담합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와 시장이 담합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또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국가와 시장이 담합하는 걸 막는 게 또 시빌 소사이어티의 그런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도 이제 뭐 요즘에 마추카토라는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게 공공 투자의 가치 창출 효과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크라우딩 인 이펙트를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시장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창출해서 민간이 들어오게 해준다. 크라우딩 인 이제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길을 놔서 들어오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지금 새로운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더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민 사회는 시장 규율이나 규제 규율이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지식과 기술이 중요해지면 이게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도 우리가 연구 개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하는지 이거를 사실 국가가 다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누가 이 뭐 농태기를 피는지 제대로 연구비를 잘 써서 잘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시장이 이거를 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수학 공식을 잘 만드는지 아마 이걸 시장에서 뭐 가격을 매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시빌 소사이어티입니다. 동료 연구자들, 여러 사회에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하게 이렇게 자율적인 압력을 넣어주고 이렇게 스스로 또그 소사이어티, 시빌 소사이어티에서 평가를 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미시거시 이제 정책 측면에서 이제 추진 체계를 말씀을 드렸고 미시거시 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인데요.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여러 이 성장론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선이 뭐냐면 프론티어 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첨단
기술을 가진 대기업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컴피티션 경쟁을 많이 하면 이 첨단 기업들은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혁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요 이제 점선이 뭐냐면 난 프론티어 펌 이건 이제 중소기업 같은 회사들이죠. 여기는 경쟁이 너무 심하면 혁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서바이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이 측면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프론티어 펌들은 경쟁이 별로 없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경쟁이 너무 심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중소기업들한테는 이 출혈 경쟁이 안 일어나게 조금 뭔가를 보장해 주자. 그래서 이 왼쪽으로 좀 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대기업들은 약간 오른쪽에 가게 해주고 해야 그래야 이제 성장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합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경쟁이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뭐 중소기업 적합업종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게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뭐랄까요 좀 확보할 수 있게 그 경쟁의 정도를 조금 줄여주는 그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은 그런데 들어오지 말고 너네 경쟁 영역으로 가라 좀 더 경쟁해라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초과이익 공유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보장을 해줘서 조금 여유를 갖게 해주고 이쪽은 좀 더 경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 대기업들이 여기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가야 된다. 이게 이 실증적으로도 많이 그 밝혀지고 있는 얘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제 하나의 재미있는 연구가 뭐냐면 이 혁신 기업이 기득권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선이 있죠. 요게 요게 이제 마켓 리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등수입니다. 1등부터 뭐 20등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리더가 되면 혁신을 별로 안 해요. 리더가 되면 혁신을 안 하고 뭘 하냐면 이 정치 이 폴리티션들을 많이 만나고 로비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장의 진입 장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마켓 리더가 혁신을 해서 리더가 됐는데 리더가 된 다음에는 장벽을 쌓아가지고 지대 추구 행위를 합니다. 이 정치가들을 자꾸 만나고. 근데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은 그 마켓 리더하고 다르죠. 여기는 뭐 정치가들 만날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혁신을 해야 살아남는 혁신을 하고 여기는 이제 정치 로비는 작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중요한 측면인데 이 동반 성장을 하려면 요거를 이 로비에 쓸 요 돈을 여기다 쓰게 해야 된다. 그 혁신에 쓰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돈 남는 게 있으면 이쪽에 좀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를 통해서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게 선순환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떤 독점 이윤 같은 게 많이 나왔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정치가들한테 막 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보다 이 생태계를 키우는 데 써서 여기 이익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이제 동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태까지의 이 거시 정책 기조라는 게 우리가 어떤 대외 의존적인 신중상주의에 이제 많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수출주도 대기업에 많이 의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을 써도 그 대기업들 살리는 쪽으로만 많이 쓰는 선택적인 재정, 보수주의, 재정 보수주의가 많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타이즈 케인스주의, 통화 정책에 미루고 금융화, 그래서 부동산이 금융화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국부라는 게 뭐 지식, 기술, 사람, 상생의 기업 생태계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재정도 이런 뭐 공공재 투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안전망이나 이런 쪽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되고
케인스 오리지널 케인스주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슈페터의 이제 혁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요와 공급이 다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금융은 생산적 포용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거시 정책도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공급망, 기술 전환 산업 정책, 뭐 돌봄 교육 공적 기능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이 공급망 관련해서도 제가 동반 성장이 왜 중요하냐 이걸 좀 더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전 세계에 이제 공급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이 뭐랄까요 경쟁력을 키우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안정성 중심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반 성장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는 일본 거 그냥 싼 거 사다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국내의 중소기업들 이 부품 소재 이쪽을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이제 또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또 극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반 성장의 이 중요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이 공급망이 단절되고 세계화가 후퇴될수록 이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도 물건을 제대로 생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중시될수록 또 공급망, 이 동반 성장의 이 뭐랄까요, 이 중요성도 더 커진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또 불확실성 시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뭐 전반적으로 이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시대적 화두가 되는 거고, 이 동반 성장 체제를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게 사회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트러스 총리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이제 44일 만에 이제 그만두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사실 이 트러스 총리가 2012년에 무슨 책을 썼어요. 저희 코지 콰르테인 재무장관 했던 사람하고 한 5명이서 책을 썼는데 거의 이제 신자유주의를 뭐 정말 이 뼛속 깊이 이 신봉하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리무진 우파다. 그 현실을 잘 모르면서 그런 이념적인 우파다. 이걸 다 시장이 알고 있어요. 이념적으로 굉장히 그 우파고 감세와 규제 완화 쪽으로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막 전쟁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자 감세를 한다, 이념적으로 나간다. 이게 시장이 이제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 폭락되고 막 그랬는데 그럼 그 철회하겠다라고 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확신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총리가 바뀌어서 영국도 보수당에서도 이제 쟁세하겠다. 올해 이제 그 법인세 25% 인상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 고통 분담, 이 상생과 연대 이겁니다. 이게 뒷받침이 돼야 모든 정책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대전환기에 이 동반 성장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